책이 내용이 혹시 읽어보신 분? 바빠져 다. 오, 야 대단한 분들이다. 살살. 읽어보니까 다른 내용들보다는 조금 딱딱하지 않았어요? 머리 같은지. 이게 왜 이유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 어렵다기보다 조금 뭔가 다른 때는 이야기처럼 읽었는 것 같은데 이번 내용은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론이 많고 좀 공부할 내용이 좀 있어서 좀 어떤 분은 즐겁게 했고 어떤 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까닭이 이 아리거를 쓴 사람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폴 히벌트라고.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책도 이분 책이 한 저한테 그래서 한 21권 저한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집에는 없어요. 필리핀 다 두고 와가지고. 그래서 항상 여기서 뭘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분 책이에요. 이분 책 어디를 펼치면 그게 나오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내가 계속 답답해하고 있는 중인데, 폴 히벌트는 세계적인,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세계적인 안트로폴로지스트죠. 안트로폴로지가 뭐냐면 이제 인류학, 우리말로 인류학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안트로포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안 쓰기 못할 뻔했다. 안트로포스.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이제 로기아 하면 공부잖아요, 공부.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공부를 안트로폴로지라고 해요. 안트로폴로지. 그래서 이 문화 인류학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사람이 이제 특히 사람은 이제 문화로 설명이 많이 되는데 사람이 누리는 그 문화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세계적인 문화 인류학자예요. 어디지? 그래서 파사디나에 그 어디가 맞잖아. 캘리포니아에 풀러 신학교에서도 오랫동안 계셨었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는 이제 선교 전도학부의 학과장을 해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문화에 대해서 기가 막힐 정도로 분석 및 종합 설명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의 책을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불과 한 시간 안에 이걸 막 다 공부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몇 가지 꼭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꼭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그러네. 모든 사람에게 인사가, 색깔이, 그 다음에 집의 안과 밖이, 시간이, 거리가 같은 개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람마다 그 사람 속해 있는 문화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경계심을 풀고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인사. 제가 해외에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공항에 가면은 어느 나라든지 공항에 의외로 필리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모르죠. 그 모양으로 이분이 원래 필리핀에 살다가 그 나라에 이민 온 분인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태어난 분인지 내가 알 수는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백인 흑인을 보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가끔 지나는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에서 오셨어요? 근데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왔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 체크인 부스에서 막 이렇게 체크인을 하다가 제가 딱 표시를 딱 줘요, 신호를 딱 주면 이 사람이 딱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 필리핀에서 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비밀. 그것처럼 이제 인사라는 게 사실 우리는 뭐 인사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인사 아시는 분? 코 부비는 인사 있죠. 코 부비는 인사 있어요. 또 볼을 맞대고. 볼을 맞대고. 볼 맞대고, 맞아요. 볼을 요렇게 되죠. 심지어 될 때 소리를 내야 되는 데도 있어요. 남미에서는 소리를 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소리 내면 좀 부담스럽겠지. 처음 본 사람이 막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도 하고. 그렇죠. 나마스테 하죠. 인디아는 나마스테를 하고요. 인디아 말고도 뭐
태국을 가면 근데 조금 달라요. 태국은 이제 하긴 높이도 달라요. 상대방이 이제 뭐 목사님, 승려 이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가까운 경우는 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좀 더 약간 낮추기도 해요. 근데 이 인사 굉장히 파워풀해요. 여러분이 그 태국 수완나푸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들어갈 때 이민국 통과할 때 그 여권 주변에서 가잖아요. 내밀면서 요거 하면 보세요. 이거 하면은 그 어떤 사람들 이미그레이션에서 되게 딱딱하게 일하잖아요. 딱딱하게 일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빨리 오세요 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딱 쳐놓고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100번 하면 100번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인사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서로의 위협이 되는 것이 싹 끊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너무 신기한 체험이에요 이거. 그래서 인사가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화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이 지출 우리 생활비에서 문화 생활에 몇 프로 쓴다 할 때는 그 문화는 어떤 거냐면 음악회를 가거나 콘서트를 가거나 그죠? 아니면 뭐 발레를 보거나 할 때 우리 문화 생활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문화 그러면 왠지 좀 고상하고 그 다음에 좀 그런 쪽의 것이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문화는 그 이상이고 또 그리고 그보다 훨씬 폭이 넓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배웠고 물려받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악수하는 거나 포옹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고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불평과 불이익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 문화는 좀 안 좋네, 이 문화는 좋네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모두가 그냥 배우고 물려받은 행동 양식이 모인 것이 문화여서 그렇다. 이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침 뱉는 문화 인사도 있잖아요. 그죠? 에스키모도 침 뱉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남미에 있는 그 시리아노 사람들도 실제로 인사할 때 상대방의 뺨에다가 침을 뱉어요. 근데 막 이렇게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내면서 약간 좀 수증기처럼 뿜을 팍 이렇게 하면서 침을 약간 튀겨주면 서로 유대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선교사로 갔는데 그분들 사랑하고 또 그 문화를 존경해서 갔는데 가면 맨날 만난 사람마다 이걸 해야 돼. 어떨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문화는 우리는 좋은 문화, 나쁜 문화 말할 때 많이 있지만 알고 보면은 모두가 그냥 물려받고 또 배워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은 문화의 정체다.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193페이지 아이들이 난로에다가 뜨거운 줄도 모르고 만지면 뜨거워 이러죠. 뜨거 할 때 뜨거우니까 손을 떼는 거 이거는 자동이에요.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딱 떼는 건데 떼면서 하는 말이 왜 똑같으냐 말이에요. 뜨거. 그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신기하죠. 뜨거까지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뜨거울 때에 놀래면서 하는 말들을 나도 모르게 배우고 익히고 공유한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예, 이제 문화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럼 이거는 색깔. 한국말에는 색깔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뭐 빨주노초, 파란, 뭐 고동색, 갈색, 뭐 살색, 해가지고 한 글쎄 크레파스 개수 정도 되잖아요. 24색깔, 36색깔. 그 색깔에 이름이 있는 색깔들이 그 정도 되겠죠. 더 될 것 같아요. 경상도는 좀 더 돼요. 경상도 왜냐하면 뭐 푸르죽죽하다, 골고스레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거든요. 놀이땡땡하다. 서울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봐야 색깔이 사실은 대충 빨주노초 파남보 뭐 그 정도예요.
의외로 문화권에 따라서 이 색깔의 개수가 많이 달라요. 아주 편하게 달라요. 영어가 꽤 됩니다. 그 알죠? 영어로 색깔을 부르는 이름이 꽤 많아요. 제가 지금 다 기억 못하겠는데 여러분 뭐 구글 리뷰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색깔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글보다 틀림없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 가면은 몇 개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몇 개라는 게 4-5개 있는데도 있어요. 흑백 아닌 게 다행이지. 검었다 하얗다 이 둘밖에 없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야 이게 신기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보나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색깔들을 만약에 5개나 10개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스펙트럼은 사실 연속이잖아요. 이 불연속이 아니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색깔들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가시광선이 좌회선 너머, 적외선 너머에 그 안에 있는 색깔들을 다 눈으로 보니까 보는 건 똑같은데 그러나 이 구분을 짓고 부르는 방식은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색깔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2개 혹은 4가지 색깔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이거는 받침대. 이 책에서도 아까 보니까 195쪽에 뭐 통합을 얘기하면서 받침대 얘기를 하던데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받침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서양 사람들은 받침대에 집착한대요. 네? 그래서 침대가 있어요. 대라는 게 이제 이게 상이잖아요. 상. 그 침대가 있어서 그 위에 자야 돼요. 의자에 앉아야 되지 땅바닥에 절대 앉지 않아요. 그죠? 그 까닭은 뭘까? 이 받침대 위의 세상과 받침대 아래의 세상을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받침대 아래의 세상은 더러워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은 더럽잖아요. 근데 받침대 밖에도 더러운데 거기에 내가 신발을 벗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신발을 받침대 위에서는 벗으면 되고 하여튼 심지어 집을 지을 때에도 공법이 받침대를 세워서 그 위에다가 슬라브를 쳐서 집을 지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시작되고 그런데 일본에는 다담이잖아요. 그 일본 포함해서 근동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가 대체로 보면은 땅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땅은 굉장히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나쁜 사람들을 벌을 줄 때 반드시 동네에서 멀리 벗어나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 불효한 사람,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불효한 사람, 안식일 안 지킨 사람, 간음한 사람, 살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여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막 죽이는 건 아니고 이제 증인이 있어야 되고 변호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죽일 때 절대로 동네 안에서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동네 안에서 죽이게 되면 그 영역이 이제 오염이 되는 거예요. 땅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곳인데 그 땅이 더러워지면 안 되죠.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그 자기들 영역을 벗어나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땅은 아무리 땅이 막 겨들이 다니고 뭐 똥을 싸고 하는 그런 땅이라도 땅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죠. 땅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산해내서 우리가 그것으로 먹고 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꼭 침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바닥에 요를 깔고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다미를 설치해놓고서 그 위에서 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돼요. 땅은 거룩한 곳이고 특히 내 땅은 더더욱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 맺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모세야 너는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정말 아시안들 더러워 못 살겠다 정말. 어떻게 자꾸 나 신발을 벗어라 그러냐. 막 지네들도 더러운 그런 거 그런 데를 신발을 자꾸 벗어라 그러는데 나한테 너무 막 힘들다 그러고 아시안들은 또 서양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다. 어떻게 밖에 그냥 논매다가 막 그렇게 막 흙묻은 그걸 대충 털고는 들어오냐. 근데 알고 보니까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거죠, 둘 다. 다른 경계와 방식을 가지고서 이게 이제 참 문화라는 게 이렇게 다르다. 우리는 참 이전에는 이런 얘기 여러 많이 했죠. 다른 것을 내가
포용하려고 난 애쓰고 있어요. 우리 다 우리 노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했을 때에는 이게 극복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나는 환영합니다. 말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는데 실제 부딪혀 보면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까닭은 문화는 생각보다 우리 마치 숨 쉴 때 모든 공기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처럼 공기가 문화는 모든 것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집 안과 집 밖 이건 뭐냐면 이게 또 서구하고 아시아하고 좀의 차이인데 러시아를 가면은 미국에도 우리 교회도 코트룸이 있죠. 그래서 코트를 들어가자마자 항상 출구에 가까운 쪽에서 들어가서 코트를 벗어놓고 걸어놓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코트 벗어서 의자에 걸쳐놓고 이러면은 어떤 서구에서는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 정도만 되면 그냥 톨러런해요. 왜냐하면 다양성이 존재하니까. 근데 러시아를 가시면 러시아는 아무리 조그마한 그냥 동네 카페라도 반드시 코트룸이 있습니다. 반드시 코트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오페라 하우스나 발레 연극을 보러 가시면 그 수천 명의 옷을 걸 수 있는 코트룸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발레를 보고 할 때 항상 일찍 가야 돼요. 가면은 가서 코트룸 앞에 줄을 이렇게 동시에 한 수십 개 열려버립니다.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항상 쫙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원들이 받아서 그래서 옷 뒤에 보면 여기 고리가 항상 있죠. 모든 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리가 이런 데 떨어지면은 떨어져도 괜찮아. 여기 떨어지면 꼭 꼬매야 돼요. 거기 안에 있는 고리를. 그래서 옷을 주면은 그 번호표를 여기 주고받죠. 그리고 킵을 했다가 그걸 꼭 걸어서 왜냐? 코트는 더러운 거예요. 밖에서 입는 옷이래요. 실내가 안 따뜻하고 아무리 막 추워도 절대로 실내에서는 코트 입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그게 생활 습관이기 전에 이 사람들 사실 세계관이죠. 세계관. 집 안과 밖을 해석하는 관점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시간은요. 오늘 약속 있는 사람. 이거 맞춰 약속 없어요? 없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만약에 아름이가 오늘 5시 반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남친이 몇 시까지 오면 될까? 몇 시까지 오면 될까요? 용납이 될까? 5시 반이요. 약속을 안 하든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했다는 얘기는 그 시간에 만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5시 반 약속을 하면은 언제 만날 걸로 우리가 서포즈 하는 거예요? 5시 반에 만날 걸로. 그렇죠? 어디? 5분 전. 5분 전. 5분 전이 사실 또 5분 전 가야죠. 5분 전 가야지. 만약에 늦는다면 언제까지 가면 좀 늦는 것 같아요? 5시 35분 늦는 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거? 35분 괜찮죠. 왜냐면 이게 교통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오다 보면 차가 파킹이 40분, 괜찮아요. 45분, 괜찮아요. 50분? 안 괜찮아요. 45분이 마지노선인 거예요. 45분. 이유가 있다면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 없이. 이유가 없다면은 20분 이상, 15분 이상은 좀 아니. 시간이 달라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시간은 그냥 시간이고 on time이면 on time, in time이면 in time, late이면 late 됐지? 그리고 톨러런스라고 그래요. 톨러런스. 얼마까지 늦어도 견뎌내느냐 했을 때 한 15분, 20분, 뭐 길면 30분. 어떤 문화에서는 늦지 않으면은 곤란한 일이 생기는 문화가 있어요. 사실은 필리핀만 해도 필리핀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필리핀의 산쪽 같은 경우에 정말 좀 외진 데를 가게 되면은 제가 제 시간에 가면 안 돼요. 제 시간 그러니까 on time에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제 시간에 가면 안 돼요.
제가 제 시간에 가면은 그분들이 아, 이 사람은 제 시간에 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시간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근데 꼭 그 필리핀 산족뿐만이 아니라 사실 인디안도 그렇고요. 다른 아랍은 그래요, 사실은. 아랍은 보통 아랍 같은 경우에는 제 시간에 와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종들이죠, 하인들. 하인들은 제 시간에 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할 때에는 우리가 5시 반에 아까 만나자 그랬잖아요. 5시 반에 만나자 그러면 둘 다 6시 6시 15분 정도면 되는구나라고 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그때 거기까지 와도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5시 반에 오면 안 돼요. 5시 반에 오는 거는 그렇게 와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들은 한 45분 정도의 룸은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시라고 했죠. 6시 한 15분 정도가 대충 온당한 시간인 거예요. 가끔 가다가 푸틴이 외교석상에서 지나치게 늦죠. 조금 늦는 게 아니라 터무니없이 늦어. 그 사람은 뭐 1시간 뒤 다른 나라 수상을 앉혀놓고 2시간 뒤에 오기도 해요. 그때 사람들은 이제 그 이해를 못하면 이 사람이 지금 외교적으로 레버리지를 쓴다. 그래서 좀 더 우위를 점해서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더 늦게 온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문화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나는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도 발레 보러 갈 때는 일찍 갑니다. 발레는 일찍 갑니다. 코트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고서는 특히 중요한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는 사람은 늦게 가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우리 목회자들이 산중 목회자들이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우리 지금 제일 큰 잔치가 있으니까 와서 설교해 주시고 집회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물었죠. 아 그래요? 몇 시에 가면 돼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 몇 시에 왜 물어? 막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왜 묻지?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몇 시에 갈까요? 그러면 아니 그날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날은 이상하다. 그래서 오전에 갈까요? 오후에 갈까요? 최소한. 아니면 저녁에 갈까요? 이렇게 세 등분은 해서 물어봐니까 아니 목사님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아주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몰라요. 1번은 사람들이 와야 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어디서 온다? 산을 몇 개 넘어서 오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올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산을 몇 개 넘어서 사람들이 오면 왔는갑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 모이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거기서 모이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 봐서 한 절반쯤 모였다 싶으면 돼지를 잡기 시작해요. 돼지 잡아서 이렇게 요리하는 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막 거슬려야 되고 깎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막 속 걸어놓고 한다고요.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 다 오면 이제 같이 먹어요. 먹으면 한참 뒤에 이제 그 다음에 교회 쪽에서 신방안이라 그래요. 신방안에서 이제 소리가 막 둥땅둥땅 나요. 그 드럼도 아니고 이 가스통 통 잘라가지고 만든 드럼이 있어요. 막 둥땅둥땅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밥 먹었으니까 시작하려나 보다 하면은 어린애들부터 가는 거예요. 어린애들부터 올라가요 교회로. 좀 있으면 이제 청년들 올라가고 좀 있으면 이제 장년들 올라가고. 그러면 나는 가지도 못해요. 내가 가면 안 돼. 계속 커피를 마시니까 나는 계속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그 독한 커피를 계속 먹고 있으면 막 나중에는 이게 말깔딸해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참 다 모였으면 이제 목사님 다 모였답니다 하면서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죠. 또 한 가지는 제가 너무 일찍 가버리면 저 사람은 좀 그래도 유력한 사람인 줄 알고 초대를 했는데 시다발인가 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예전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뭐 안 좋은 것 같고 나쁜 것 같지만 사실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 시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하고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빠르고 늦는 어떤 그 톨러런스의 그 범위도 달라요. 다르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사실은 다른 것 같아요. 다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에 대한 마지막으로 거리는 뭐냐면 여러분은 보통 대화할 때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얘기하죠? 아까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줄을 섰는데 제가 이제 끝에서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서게 됐어요. 얘기를 하는데 가보니까
한 요 정도는 서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왜냐면 너무 가까이 가면 침 튀잖아.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서서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조금 더 먼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미국 사람들도 뭐 이렇게 연인끼리 밥 먹을 때는 막 그냥 거의 달라붙어서 하더만. 그런데 일상에서 만날 때에는 거리를 한 이 정도는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장을 끼고서 얘기를 하면은 서로 이렇게 얼굴도 뭐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정도. 그런데 아시아로 넘어올수록 이 거리가 좀 좁아져요, 사실. 또 남미로 갈수록 좀 좁아지죠. 그래서 사실은 얼굴을 완전히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날 정도로 자꾸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가까이 와요. 우리는 거부감 좀, 이 정도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왠지 막 입냄새도 날 것 같고 막. 왜 자꾸 다가오지? 이게 지금 뭐냐면 안전하게 느끼는 스페이스의 크기가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내 바운드리가 있어요. 이 바운드리 안에 누군가 들어오면 뭐 이게 식탁 이런 것보다도 내가 좀 불편해져요. 자꾸 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운드리가 굉장히 좁고 가까운 문화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섭섭해요. 이 거리를 자꾸 두게 되면 저 사람 왜 자꾸 물러가네? 나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친근함을 표현하고 싶고 그 거리가 가까워져야지만 비로소 이 생각과 정서가 교환이 되는데 그걸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느냐 하면 이 문화는 사실은 모든 것이었구나. 이 문화를 우리가 무슨 뭐 그림이나 음악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 사람이 직접 변호를 안 하더라도 저절로 설명이 되도록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우고 그냥 물러받으면서 그냥 물 흐르듯이 자기 몸에 이렇게 배어진 것이 문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문화를 생각하면 이 문화에는 좋은 문화, 나쁜 문화,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문화 속에 좋은 문화적인 요소, 나쁜 문화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그거는 내가 그 문화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그 요소만 봤을 때에 좀 옳지 않아.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나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부분도 대부분은 사실은 내 문화에서 가지고 간 이야기를 거기다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공부를 막 골똘히 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문화, 목사님 근데 사실 내가 뭐 남미에 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디 아시아 갈 일도 없는데 꼭 그런 걸 배워야 됩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알고 보면 나하고 같은 문화권에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나하고 다른 이야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빚은 어떤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반만 좋게 보려고 해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 문화적인 큰 차이에서 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좀 강요를 할 때가 있죠. 자꾸 내 이야기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내 이야기에 맞춰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낸다고 말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바로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거의 한 4, 5페이지 조금 문화는 뭐 193쪽에 보니까 학습된 행동 양식이다, 또 개념이다, 그리고 산물이다, 형식과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방금 제가 했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들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지루합니까 오늘? 공부처럼 돼가지고 어때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네. 네? 재밌어요? 네. 또 우리 김구 선생님 오셨는데. 친구예요. 엄청
좋아해요 사람들이 오늘. 네. 네. 다행입니다. 기쁨이 됐어요. 교회 기쁨이 됐어서. 근데 너무 잘 어울리죠. 잘 어울려요 진짜. 긴 거니까. 이거 차랑 과일 좀. 네. 자, 문화 재밌죠, 그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럼 이 다른 문화들을 어떻게 다뤄 나갈까만 한번 얘기하고 우리 저 케이스 스터디를 해봅시다. 시간이 오케이. 자, 그런데 그래서 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문화는 좋은 문화, 나쁜 문화가 없고 다른 데서 오는 우리가 좀 곤란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나 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한 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화가 다 옳다고 하기에는 좀 문제 생기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모든 문화는 일단 every culture is valid라는 말을 하는데 모든 문화는 사실은 그냥 옳은 거야라고 말해요. 그 안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다른 걸로 문제 생기면 그것은 달라서 그런 거니까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게 문화적인 상대주의인데 대신에 이렇게 말하다 보면 모든 게 다 괜찮아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모든 게 다 괜찮아야만 하는 일입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에트노센트리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내 문화 그다음에 내 그룹이 갖고 있는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자기중심적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타컬처럴 프레임워크로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나, 너 그리고 이제 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올라가는 이런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를 찾아가지고 이해가 쉽지 이게. 이거 하려고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교회에 일부 다처제 하고 있는 분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에서. 그죠? 그 사람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1번까지만 놔뒀나요 우리? 1번까지 놔두고 2번부터 6번까지는 그냥 자르는 걸로 해야 되겠다. 만약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합시다.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2번부터 6번은 교회 때문에 인생이 파탄이 난 거예요. 그전에는 언니들하고 같이 잘 살았는데 우리 애들 내 애도 언니 애도 다 우리 애로 해가지고서 가사도 나눠 가지면서 원만하게 잘 살았고 남편이 그래도 돌아가면서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서로 분쟁도 없이 이뻐해 줬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예수를 믿더니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우리 사랑해 여러분들을 그렇지만 교회에도 덕이 필요해 이러면서 우리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본이 보이기 위해서라도 2번부터 6번까지 미안하지만 좀 이렇게 떨어졌어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여자도 이제 갑자기 예수 때문에 인생이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자기 언니들하고도 같이 못 살지. 남편이 잃어버리게 됐지. 갑자기 유언녀 되지. 더 문제는 뭐냐면 경제력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애들 끌어안고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와 예수 믿는 거 좋은 거 한 개도 없다. 교회 사랑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일부 단체처럼 그럼 계속 하라고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라 해야 되는 건지. 그거 말고도 케이스 스터디를 되게 많이 했죠. 제사 지내는 음식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장례 지낼 때 죽은 사람 자꾸 의자 앉혀놓고서 막 썩은 국물 떨어지는 거 자꾸 주워 먹는 그 풍습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정답은 없는데 계속 이 두 가지 사이에 사실은 갈등이었던 거예요. 다른 것은 이것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라고 다루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다른 한편은 이게 모든 게 다 정답이 돼가지고 혼란이 오고 혼란을 바로 잡으려고 야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고 야 성경대로 살아야지 복음대로 살아야지 막 칼질을 했더니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다 썰어지고 죽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잖아 지금 이제 현장에 갔어요. 오늘 케이스 스터디가 뭐였지? 노인층하고 젊은층하고 네. 그 맞습니다.
그 인도에는 그 결혼이 두 사람 사이에 뭐 한국도 그렇죠. 두 사람 사이 결혼이 아닙니다. 두 집안의 만남이거든요. 만남이어서 물론 거기도 혼인 신고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지만 또 서민들이 자기 결혼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또 집안에서 사실은 허락을 하고 또 축복을 하고 한 그런 경우 결혼의 경우에 더 유효한 그런 이제 뭐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성분 아니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이제 풍습이 있죠. 그랬을 때 어떤 남녀가 만났는데 여자가 불가촉 청민이었나요? 네. 카스트라는 건 카스트 얘기만 해도 우리 사실은 한 2박 3일 해야 됩니다. 카스트는 우리 생각이 그렇게 그냥 우리는 정말 불이한 거고 정말 그 나쁜 거고 어떻게 사람을 그냥 계층을 나눠 가지고서 그렇게 막 캐스트는 심지어 그 아이디에 찍히기도 해요. 아이디에 찍히기도 해요. 그리고 그 불가촉 천민 같은 경우는 캐스트가 없는 거예요. 제일 낮은 캐스트가 아니에요. 불가촉 천민은 캐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캐스트가 아니라는 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불가촉 천민의 여인과 그 다음에 캐스트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가 연애를 한 거죠. 우리 친구 중에 그 있잖아. 말했다고 다스 패밀리 그 남자가 불가촉 천민이에요. 반대네 그러면 그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두 집안이 난리가 났죠. 특히 남자 집안이면 난리 났겠죠. 이거 불가촉 천민은 어떻게 캐스트가 낮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도 난리인데 아예 캐스트가 없는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죠. 혼인신고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부부가 돼버렸어요. 돼버렸더니 문제는 좋다. 니네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뭐 그건 니네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럼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교회에는 예수님만 혼자 계시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라면은 사람이 몸을 이루는데 그 교인들 안에서 이 사람들을 도저히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뭐 도덕적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일단 이거는 그 문화권에서 망나니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차라리 사람을 죽인 사람이면 용서하겠다. 근데 어떻게 캐스도 없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집안을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교인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어떻게 성찬을 드릴 때마다 자기 몸을 살피고 분별해서 성찬을 드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주의 몸을 범하는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그 성찬을 어떻게 이런 망나니들이 받게 하느냐. 그래서 교회에 있는 막 그 어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들 성찬 주면 목사님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된 거지. 근데 목사는 생각하다가 아니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뭐 더 낫다는 걸 보장도 없고 하니까 성찬 줍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냥 교회 목사는 쫓겨나가고 교회는 둘로 쪼개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순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이제 오늘 케이스 스터디인데 사실 오늘 공부한 내용과 연결되네요.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어쨌든 케이스 스터디. 그래서 요게 오늘은 좀 내가 남만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202페이지에 보니까 그 인도의 전도자 무르띠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을 화분에 심어서 가져오지 마시오. 정산인들한테 복음을 화분에 심어서 가져오지 마시오. 복음의 씨앗을 가져와서 우리 땅에 심어 자라게 하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모든 게 다 괜찮다 말하기도 좀 어렵고. 자, 요것만 하고서 우리 좀 마무리 지읍시다. 오늘은 자, 케이스 스터디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목회하고 있는 여러분이 선교사님이고 여러분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이 일이 났습니다. 여자는 불가촉 청민, 아예 캐스트도 없는 여자. 캐스트도 없으면 사실은 SSN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학교 못 가요. 지금 못 가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유력한 집안인데 근데 이 사람들의 결혼으로 해서 교회는 뭐 완전 뭐 난리가 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성찬을 어떻게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서
주의 몸을 범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성찬을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성교사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느 선교사님부터?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네. 이런 경우에 선교사님이 모시게 되면 그분은 어떤 그 제도의 어떤 지위로 이렇게 속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선교사가 어떤 현지에 가서 그 현지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냥 자기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들은 현지 리더십을 처음부터 준비해서 그 사람이 현지 교회를 현지 지도자가 이끌어가면서 선교사는 그냥 선교사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뭐 카운슬러나 어드바이저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케이스 스터디는 여러분이 선교사이지만 여러분이 그 위에 목사라고 합시다. 현지 목사. 제 질문은 그 제도에서 어느 위치에 어느 아, 카스트에 캐스트에서? 들어가면 네, 아. 그 제도에서 저는 외국인인데 그래도 그 문화에 어쨌든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예측하는 우리는 레벨이. 사실은 힌디가 아니기 때문에 캐스트가 없죠. 아예 제외 대상인 거예요? 네, 그렇다고 우리는 무시도 안 해당 하고. 사항이 없죠. 왜냐하면 힌디는 태어날 때 힌디예요. 그리고 뭐 내가 또 인디안 뭐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캐스트 정해진 사람도 아니고 네, 그렇죠. 지금 무디 정권에서는 여러분의 아이디에 아마 캐스트하고 종교가 기록일 거예요.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티 줘야 됩니다. 아이디 팀에. 근데 하여튼 우리는 외국인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힌디 법에 절촉을 받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러면 현지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현지 목사님. 여러분이 개척한 교회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게 낫겠다. 여러분이 선교사님인데 힌디 마을에서 개척을 했는데 근데 남의 말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여러분이 일 되면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막 교회가 번쟁이 나오고 막 목사 멱살 잡혀 끌려 나가고 막 무섭습니다. 그럼 우리 아름 선교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랑이냐 아니면 전통이냐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에게 성찬을 줘야 된다고 고집하고 집행을 하면 틀림없이 교회 뭐 절반이 아니라 뭐 거의 슈퍼 머저리티는 교회를 떠날 거예요. 교회는 풍비박산나고 그 정도로 불가치 천민에 대한 그거는 무섭습니다. 불가치 천민은 그날 부딪히고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근데 사실 저는 그거 읽었거든요. 케이스 스터디 읽었는데 목사님이 약간 딜리버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교인들이었고 그 교회 안에 불가족 천민하고 그 높은 계층 사람들이 다 같이 있었는데 이제 노인 계층은 그런 기존의 문화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젊은 계층은 맞다. 생각이 달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지지해줘.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갔다가 이제 들리면서 교회에 왔는데 그날이 성찬식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성찬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서 이 두 부류가 딱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쪽을 가질 수도 없고 저쪽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확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거기에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이제 돌을 먼저 쳐라 여기 하면서 이게 성찬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뭐 계층이니 뭐니 이런 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잘못하고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그저 성찬이라는 건 주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허락이 된 사람은 누구든 할 수 있다 라고 그 시간을 좀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하는 시간이 되고 본인들도 그런 것들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그 예식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문화적인 장벽을 이렇게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들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오늘 그래도 마침 설교하실 때도 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 같은 신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좀 중점적으로 리드를 하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계속 얘기해 주시고 얘기하면서 하나 그냥 들으면서 제가 보태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우리 정답을 정해놓고 가는 이 여행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일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얘기한 적 있어요? 선교사는 인사이더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얘기했죠? 선교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인사이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길지는 않지만 20년 있었는데 아름이 정도 있은 거지. 그렇네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사이더 된 줄 알았어.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인싸가 된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이 오면 나는 여전히 아웃사이더예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들의 문화는 아까 뭐라 했죠? 학습되고 물려받는 것이다. 설명과 변호가 필요 없는 것이 문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형성되는 그 중요한 시간들을 그 문화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웃사이더였어요. 선교사의 최선은 뭐냐면 acceptable outsider 되는 거였어요. acceptable outsider. 그래서 아웃사이더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과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 온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의 아웃사이더는 것이 나의 최선이고 난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분명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의 가치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여전히 내 문화라는 옷을 입고서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씨앗을 내 화분에 담아서 옮겨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야만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 고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런 인생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 좀 너무 답답하다. 난 많이 느꼈어요. 정말 답답하다. 어떨 때는 막 미워. 이게 그렇게 모르나?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무식하게 볼 때도 있었고, 솔직히 이거 못 배워서 그렇다. 아니면 너무 불이하다. 이거 틀림없이 이게 옳고 이게 안 옳은 것 같은데, 이게 자꾸 고집하네. 야 정말 너무 고집세다, 불이하다. 이런 경험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것도 여전히 내 화분에 내가 내 씨앗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 몰랐어요 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옳고 그런 것이 우리가 서로 간에 있을 수는 있지만 내보다 뭐한 사람은 아니고 내보다 무식한 것도 아니고 내보다 불의한 사람도 아니라는 어떤 그런 발견들이 사실은 나중에 더 많아졌었어요. 그게 문화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불가촉 천민, 사실 캐스트라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용납이 안 되는 제도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아무리 변호를 잘해도 포장을 잘해도 용납이 안 돼.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만이 다뤄질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그리고 그 캐스트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사회와 문화를 그 공동체의 근간을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마 캐스트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마치 이 교정하고서 리테일에 빠져가지고 허물하면서 이빨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힌디 문화가 그냥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서 선교학자들 중에서 이 힌디 사람들에게서 캐스트를 뺏지 말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려면 그 얘기까지도 해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캐스트 위에다가 복음을 심어야 된다. 그 얘기도 하죠. 어쨌든 이거는 사족이고 좀 장난은 없으니까 또 다른 선교사님들 얘기해 주세요.
우리 정진 선생님. 저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하는데 그 저희 수련회 때 학생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 선교했던 거에 대해서 그때 제가 질문을 그럼 선교 갔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준혁이가 그때 그런 것 같아요. 가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게 그 사람들한테 뭔가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마음에 품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생각을 갖고 간다고 해도 내가 자라온 환경이 이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저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을 대하는데 내 이 마음 안에는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뭔가를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선교를 가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준영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아, 쟤는 거기 가서 배워서 오는 애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선교는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뭔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환경이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는지 배워오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선교 만약에 아까 그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이희경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둘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화였는데 단지 성찬식 때문에 이게 그런 거라면 그렇다면 그걸 굳이 막 어른들의 그거를 막 애써서까지 저는 그렇게 막 찬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뭔가 시간이 이거 하나로 딱 결정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는 선찬식 어른들이 반대하는 그게 있다면 저는 거기에 그냥 네. 맞춰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지혜롭게 얘기를 계속 아니면 하겠죠. 좀 뒤로 따로 불러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른들은 얘네들이 성찬식을 하는 걸 반대를 하고 젊은 층은 얘네들이 성찬식을 못하게 하는 걸 반대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그냥 어른들 편을 어른 하겠어요. 편을.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또 반틈이 또 그러니까 하거나 또 그러니까 이게 떠난다 만다의 그 고민 이전에 또 그런 거. 원칙이 무엇이냐를 제시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이걸 아침에 읽어봤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더 해봤기 때문에 네. 젊은이들은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만 어른들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또 그렇다면 다른 포인트네요. 어른들을 뭔가 그분들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그 자라온 이거를 막 바꾸기보다는 이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뭔가 시간이 들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선교사로서 준비가 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 중년 선교사님. 저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사는 시절에는 어떤 그런 케이스 제도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믿는 사람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은 왕이신 분인데 근데 이제 약간 세리나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약간 계급이 낮은 사람들하고 밥을 드셨거든요. 같이 따랐을 때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진짜 아까 이현 씨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급에 상관없이 뭐 함께 나누고 먹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설득을 좀 해볼 것 같은데 안 되면은 그냥 따로 하면 어떨까? 어른들 하고 뒤로 불러가지고. 젊은이들 하고 이렇게 공간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곳에서 성찬을 하는 걸로. 목사하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그래요. 또 얘기 안 하신 분들 여기 좀 보태주세요. 왜 날 또 물어? 우리는
되면 성찬식을 없앨 것 같아요. 성찬식을 네.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것 그 같으면 근본의 문제가 성찬식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성찬식을 없애고 그냥 다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 그것도 새로운 지혜인데요. 왜냐면 성찬식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럴 바에 차라리 성찬식을 없애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없애면서 어떤 설명을 해주면서 없애나요? 굳이 그렇게까지 또 성찬식 때문에 싸우는 건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사실은 그 성찬식 같은 경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하나의 그 제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없애도 하나님을 믿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니까 그냥 성찬식을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좀 쉽게 가죠. 저도 그럼 없애는 걸로. 이야, 전 한 번도 생각 못 해본. 그러게요. 아이디어입니다. 가감하네요. 자, 이것도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한 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은, 네, 어쨌든 이 문화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사실 문화는 일상에서 24시간 만나는 이야기니까 오늘 얘기를 하면 우리 새겼다가 나와 다른 문화를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어떤 태도들을 한번 좀 찾아봐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이제 문화가 중요하고 뭐 그런 배려도 중요한데 적어도 교회는 문화와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집사님께서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문화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문화를 무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적용돼야 되는 게 아까 설교에도 말했듯이 정죄가 없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나 선교사님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난 그게 궁금해요. 뭘 준다고요? 그 가이드라인. 그거 줘야 되지 않느냐. 없어야 되는 네. 것에 대해서 그렇네요. 문화를 존중하고 그 계급을 존중하는 맞아. 것도 좋지만 목사가 적어도 교회를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를 넘어서 해야 되는.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이거를 보면서 그 앞에 설명이 뭐가 나와 있냐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카스트가 계급이 다 다른데도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가서 살피면서 이제 신망을 얻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분에게 이제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나올 말이 달라질 수 있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네. 지금 그랬어요. 네, 방금 했는 저기 미셸 사마 얘기했는 얘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저 문화 상대주의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랑으로 뭐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뭐 가이드라인도 없고 어떤 그런 게 권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도 직무유기 아니냐 목사로서 그런 질문할 수 있죠. 항상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갈등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현지에 가시면은 인디지니제이션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뭐냐면은 내가 여기 처음 왔으니까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제가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의 순서가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가면 러너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고 닥치고 배워라.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그곳에서 난 내 것은 다 부인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트레이더에서 나중에 정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듣고 그 다음 뭐가 된다고 그랬죠? 스토리텔러. 그런데 있잖아 하면서 사실 내 속에 내가 경험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면서 나중에 그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내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했죠. 인수절을 밟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문화를 존중하고 존경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디지네이션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현지 중심으로 가고 싶고 현지를 존중해주고 싶고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게 돼요. 그와 동시에 이 싱크레티즘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서 모든 게 다 괜찮으니까 그래서 다 섞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사실은 선교사들은 현지를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사실 뭘 가져야 되냐면은 contextualization이라는 걸 해야 돼요. 뭐 괜히 어려운 말 제가 사실 어려운 내용도 안 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contextualization이랑 context라는 건 뭐예요? 텍스트를 보면은 텍스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없이는. 컨텍스트 없이 존재하는 텍스트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사실은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꺼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무슨 상황인지, 어떤 정황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예수의 메시지를 정확히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목사든 선교사든 그 현지에 갔을 때에 그 현지의 컨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되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아까 미셸 얘기한 것처럼 그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래도 무엇이 옳은가 더 가르쳐주고 가이드를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맹점이 있어요.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하는, 우리는 성경적인 게 뭔지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적으로 할 때 복음적인 게 뭔지 안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도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내 문화와 내 세계관 속에서 이 성경을 내 나름대로 이해했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해가 성경적인 이해라 생각할 때가 많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복음적이라 생각할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 답을 유니버설한 것처럼 딱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좀 그나마 좀 좋으면 괜찮은데 폭력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때 말하는 성경적, 복음적도 다시 컨텍스추얼리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식 말고 그 형식 속에 들어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나름의 포장을 같이 끼워서 내가 성경적이다 복음적이라고 말하느냐를 사실 치열하게 다루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한테는. 이게 없으면 자칫하면은 목사가 자기는 목사니까 일반 성도보다 신학을 다 했고 그다음 성경을 좀 더 안다는 그 핑계로 성경적 복음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이게 큰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미셸 얘기하는 그 단어가 뭐였냐면 이번님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했지? 잊어먹을 줄 알았다 내가. 얘기하면서 잊어먹을 줄 알았어. 두 번, 정죄가 없다. 교회에 정죄가 없다 하는 이 말은 교회에서 권징이 없다거나 교회에서 시비를 가려주지 않는다라거나 웬만하면 두리뭉실 넘어가겠다는 얘기하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예요. 교회에 정죄가 없다는 얘기는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뭐냐 하면요, 정죄가 없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중요하고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정죄를 안 하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는 죄를 함부로 다루겠다는 거하고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이제 시비를 우리가 다룰 때, 오늘 케이스 스타일도 교회 시비잖아요. 시비를 다룰 때 우리는 시비를 다룬다고 생각해요. 시비는 옳고 그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옳음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시비는 사실 어디서 가리는 거냐 하면 법이 가리는 거고, 법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양의 아주 꼼꼼한 법도 사람의 시비를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법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법을 만들어놨는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시비를 따져요. 그 소송을 걸고 고소를 하고 하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그냥 법원은 늘 스케줄 꽉 찼어요. 소송. 그래도 안 돼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있으면 틀림없이 시비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법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악이에요. 필요악은 necessary evil이라는 것은 아주 튼튼한 장치가 아니고 최소한의 미니멈 레벨에 뭘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꾸 너무 다투니까 다투지 말으라고 장치적으로 잠깐 만들어 놓은 필요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 필요악 정도를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나이브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루는 법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섭습니다. 심지어 율법 학자들도 부자 청년도 심지어 평생 율법을 다루던 바리새인들도 도무지 지킬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엄중하고 무거운 법이 교회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황금률,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속품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엄중한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사실은 사회법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시비가 붙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만약에 시비를 가려주세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프로토콜과 제도와 룰과 시스템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질문하신 게 이거예요. 야, 너는 가장 엄중한 법에 대해서 눈을 가리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그 필요악, 그걸 가지고서 지금 교회에서 다뤄달라고 지금 때를 쓰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야, 교회에는 정죄 없다고 내가 말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죄 없다는 것은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죄할 권한을 서로 내려놓기로 맹세된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죄를 한번 묻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서 치열하게 다루어야 되고요. 그러나 상대방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죄를 가볍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죄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겠다. 보험회사 카피 같은데?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정죄할 권한을 포기하기로 선언한 공동체. 그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굉장히. 그래서 나는 교회는 법의 하강을 고집하는 집단이 아니라 법의 상승을 말하는 집단입니다. 이 속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정죄를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아예 강력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어디 내가 정죄를 안 하겠다 그랬는데 니네들이 함부로 형제를 정죄하느냐. 절대 있을 수 없도록 그냥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선교사가 이 사안들을 다룬다면은 그 대답이 무엇이라도, 사실 무엇이라도 괜찮다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이런 고민 속에서 하는 고민이라면 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 할 때마다 항상 정답이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를 찾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길로도 저 길로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선이 무엇인지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이 만약 이거 아니면 이게 선이면 저게 악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면 사람들마다 들고 오는 길이 수십 가지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모순 없이 선이 되겠어요? 그렇죠? 딱 이 한 가지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정죄 없다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정죄 없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인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편하죠. 우리는 아니 분명하게 좋은데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그 다음에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정죄 없기로 선택했다 하는 그 약속 위에서 움직일 때 비로소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또 사절이 길어서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네. 주님, 이제 한 주간 또 더 치열한 삶의 예배의 자리로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무한한 격려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와 다른 남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 온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이 우리가 죄인이라 말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태도와 솜씨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